춘추 시대,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 자체가 일단 엄청난 혼란된 시기예요. 뭐 하여튼 끔찍한 시기입니다. 좀 전국 시대에 어떤 나와 있는 문헌을 보면은 하도 먹을 게 없고 굶어 죽는 사람이 천지백가리가 됐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는 차마 자기 자식을 잡아먹지 못하니까는 서로 자식을 바꿔서 잡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 좀 끔찍한 시대죠. 근데 그러면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가 조금 달라요. 공자는 제가 거기 연대를 써놨는데 춘추 시대 말기의 사람입니다. 맹자는 전국 시대 뭐 한 중기 요 정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보면은 제가 이제 몇 가지 뭐 그냥 제 나름대로 약간 써놨는데 철기가 더 광범위하게 보급이 됩니다. 철기의 보급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물론 이제 인류 역사에 있어가지고 농경 생활을 한 것만큼은 아니지만은 그 농경 생활을 하는 인류가 철기라는 도구를 가지게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있나요? 농사를 지으면은 땅을 얼만큼 깊이 가느냐가 수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요즘에는 화학 비료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청동구로 더 깊이 그걸 심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경이 가능해진 겁니다. 심경이 가능해진 것이죠. 깊이 농사를 짓게 되는 거.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이 급속하게 발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개간할 수 없었던 황무지들을 개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모두가 좀 잘 살아야 되는데, 희한한 게 이렇게 되니까는 이 제후를 비롯한 지배 계급들이 땅 따먹기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공업이 발달을 하고요. 무역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그러면서 거상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진시황의 친구라고 알려져 있는 그 여부리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땅을 차지하면은 사람들을 거기 보내가지고 개간을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와 사람이 곧 그 나라의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영토 쟁탈전이 전국 시대에 가면 확대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양상이 변화가 돼요. 춘추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자 우리가 선비사자라고 알려진 이 사 있잖아요. 요거는 도끼를 형성한 겁니다. 원래 이 사는 전사들이에요. 전사. 이들은 전투를 병행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춘추시대까지 서로 전투를 하면 누가 있냐면 이 사람들만 전투했어요. 백성들은 전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전차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는 물론 전쟁을 하면 전쟁 물자 돼야 되고 곡식 돼야 되고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전쟁은 좀 자신의 삶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춘추시대까지. 근데 전국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전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레전이 아니라. 그러면은 원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을 참여시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떡고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면 뭘 해줄게, 신분을 높여줄게, 공을 세우면은 뭐 땅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신분 질서가 변화하게 됩니다. 거상들이 생겨나면서 부에 의한 신분의 변화, 그 다음에 전쟁이 항상 벌어지면서 전쟁을 통한 신분의 변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춘추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명분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패자라고 얘기했던 제나라 환공이나 진나라 문공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하더라도 주나라 왕실의 허락을 받았어요. 물론 형식적인 허락이죠. 주나라 왕실에서는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거부할 수 없지만은 그런 식이었지만은 전국시대가 되면 그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춘추시대만 하더라도, 그리고 전국시대 초기까지 각 나라에서 제후들은 공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했어요. 공. 제환공, 진문공, 노애공, 뭐 이런 식으로. 위영공, 이런 식으로. 근데 전국시대가 되면서 자기들이 이제 왕으로 취급을 합니다. 뭐 제선왕, 예? 뭐 양해왕, 뭐 이런 식으로 알려진 왕들이 있죠. 자, 그리고 전국시대에 제자백가가 출현합니다. 이들을 이때 당시에 꼽힌 여러 가지 사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백가쟁명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제자백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쟤는 여러, 자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공자도 자를 붙이죠. 맹자, 순자, 뭐 묵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학파에 있어가지고 무언가 남길 수 있는 뭔가 남기는 거라는 사람들이 자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들. 그 다음에 백은 상당히 많은 수를 하는 겁니다. 실제 100개가 아니라. 그런 일가를 이룬 어떤 사상. 그러니까 제자는 많은 사상가들, 백가는 많은 사상.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그 전국시대의 혼란상 속에서 과거의 가치관,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신분 질서, 봉건제적 질서가 흔들리면서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흔들리게 되죠. 그럼 새로운 가치관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고민을 하고 주장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상들이 꼽히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의 큰 배경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실질적인 것 중에서 참 어떻게 이런 혼란한 상황에 이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라의 수도가 임치라고 하거든요. 임치. 제 나라의 수도가, 이 제 나라의 수도가 남아있는 거 보면은 이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하여튼 몇십만 명 정도가 여기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우리는 뭐 동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서울에 이때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임치에는 이 성이 외곽을 둘러싸고 있겠죠? 그럼 이 성에 문들이 다 있어요. 여러 개의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직문이라고 있습니다. 직문. 직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우리는 뭐 예를 들면 그 도성이 광화문이라든가 아니면 거기는 이제 경복궁문이죠. 저기 뭐 동대문이라든가 아니 수구문이라든가 뭐 서대문, 남대문 다 있잖아요. 큰 사대문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쏘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문이라고 있는데 요 직문 요 주변에다가 아래에다가 하나의 집단 거주처를 만듭니다. 이 제나라의 위왕 시대에 만들었는데 선왕이 그거를 더 확대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전국에 있는 선왕에 있는 어떤 이러한 제사대가들을 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정신이 무엇이냐?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드시면은 엄청난 뭐 차관급의 대우를 해주면서 물질적인 모든 지원을 다 해주면서 너희들은 논쟁하고 연구하고 글 쓰고 그렇게 해. 라고 한 거예요. 여기 출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보통 사람이 이 제나라의 왕이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용해보고 싶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시몬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싹이 트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수하게 많은 사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이 사기에 보면은 6개, 육가를 정리한 게 있고 뒤에 보면 이제 전원시대가 한유라는 사람이 10개, 10가라고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유가, 그렇죠? 그 다음이 도가, 그 다음이 법가, 음양가, 묵가, 종횡가, 소설가, 농가,
작가, 그 다음에 명가, 이런 10개 정도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유가는 뭐 당연히 많이 남아있고, 도가는 또 남아있고, 법가도 지금 한비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음양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헌들은 좀 여기저기에서 남아있고요. 무가 남아있고, 정우양가는 아까 얘기했던 외교수를 펼치는 뭐 장의 소진 같은 사람들, 소설까지 잘 모르겠고, 농가는 이제 허행이 주로 문자에 나와있는 소개되는 허행이 좀 유명하고요. 잡가는 보통 뭐 여부리가 그 여시춘추라는 책을 편찬을 하잖아요. 유명한 얘기죠. 명가 같은 경우에는 뭐 공손룡이라든가 해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식가로서 정리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보통 그 유가 정도를 많이 알려져 있고, 뭐 우리가 지금 읽을 장자가 속해 있는 도가 정도 되고 있는데, 다른 좀 남아 있는 문헌들을 읽어보면은요, 이때 당시에 뭐 서양의 뭐 고대 히랍 비교해서 그거 이상으로 치열한 논쟁과 논변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하여튼 여기 이때 당시에 이 연구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자, 이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이때 살았던 게 장자예요. 그러면 이 제자백가들은 뭘 고민을 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그러면 이 혼란을 어떻게 하면 종식시킬 수 있는가?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이제 고민하면서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 가는 것이죠. 그럼 장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우리가 뭐 직접 텍스트를 읽으면서 살펴보긴 하겠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유가를 공자에서 맹자 또는 여기 순자,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도가에서 뭐 노자, 장자 이렇게 이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법가에서는 뭐 상암, 뭐 오기, 그다음에 이제 한비자, 여기 뭐 신부래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저는 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지 않고, 일단 공자가 있습니다. 공자가 하나의 그 춘추시대의 큰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아예. 그래서 공자의 어떤 측면을 강조해서 이어받은 사람이 맹자입니다. 공자의 어떤 측면을 강조해서 이어받은 사람이 장자입니다. 저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워낙에 도통설이라고 그러죠, 도통설. 맹자가 좀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자가 또 얘기했던 도통설. 공자에서 맹자로 이어졌다가 오랫동안 이것이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북송 4대가 장행거, 그 다음에 주렴계, 정의천에 의해 가지고 이 맥을 이어서 주위 내가식 대상을 했다. 그 도통설. 이 도통설에 의해 가지고 이 유가의 기원을 공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텍스트를 읽어보면은, 근데 이 도가적인 전통에서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기원들을 뭐 공자에서 두지는 않죠. 차라리 노자, 장자 많이 두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텍스트를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건 뭐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자라는 텍스트를 좀 보면은, 그러니까 요 차이를 보면은요, 공자의 그 뭐라 그럴까, 정신 중에 하나가, 처세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용지식행 사지식장입니다. 용지식행 사지식장. 이게 뭐냐면, 부름을 당하면은
가서 돌을 펼치고 행동을 하고 버려지면 은둔하고 이게 기본적인 공자가 생각했던 그 어떤 처세예요. 그럼 여기 어떤 철학이 있냐면 용과 사, 나를 사용하고 나를 버리는 건 누가 버리는 거고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닙니다. 나 바깥에 타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나요? 관여할 수 없죠. 관여할 수 있다면 공자가 14년 동안 천하를 그렇게 돌아다녔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용이나 사는. 나 바깥에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행과 장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어떤 그 미묘한 그 긴장 관계가 이 용지직행 사지직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맹자는 뭘 강조했냐면은 행과 장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행을 강조해요. 행을 주로 행을. 그럼 장자는 여기서 장을 좀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도식적으로 본다면 이런 좀 느낌들이 가지게 돼요. 공자의 텍스트에 보면은 이 장자가 강조하는 정신들이 논어에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게 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냐 하면 그 중 하나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서양 그 고대 히랍 철학의 기원들을 어떻게 보냐면 소크라테스 다음에 누가 있죠? 플라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 뭐 다른 뭐 이제 헬레니즘 시대 철학을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헬레니즘 시대의 여러 가지 철학들에서 어떤 철학들이 있냐면은 신플라톤주의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소유학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론주의라고 있습니다. 회의주의. 그리고 스토아학파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학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유학파라고 있어요. 이 견유학파는 디오게네스라고 알렉산더한테 햇빛을 비춰주라고 했던 그 디오게네스가 견유학파거든요. 또 뭐가 있지? 대충. 그러면 이 각각의 주요 주장들이 이 앞에 누가 있냐면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이 정신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의 어떤 행적과 언행과 이런 것들, 사상들을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게 좀 느낌이 듭니다. 그 역할이 공자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장자 텍스트는 우리는 그 4편이라고 알려진 7편만을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외편이 15편이 있고요. 자편이 11편이 있어요. 뭐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읽어보면은요. 외편과 자편에 보면은 무릎을 치는 탁월한 그러한 어떤 글이나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거 장자가 쓴 거 맞아? 뭐 이런 좀 허접한 글들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4편은 장자가 쓴 것 같다. 하지만 외편과 자편은 그 이후의 사람들이 좀 가감을 섞어서 편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장자의 생물연대 없어요. 그냥 알려진 것은 맹자랑 비슷한 시대에 살았다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추측을 할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해시하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4편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제 외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공자가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시가 많이 등장을 해요. 해시하고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를 추측을 해서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지 생물연대가 지금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맹자와 비슷한 시기. 네, 그렇게 맞죠. 먹어도 발굴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도가를 노장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자하고 장자를 같이 묶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노자를 읽으신 분 같은 경우에 한번
그 기억을 되새기시고 장자를 읽어보면요. 차이를 또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10개의 그 제자백과 중에서 10개의 십가를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은 한비자하고 비교하면 노자와 장자가 가깝긴 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그 미국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가깝잖아요. 그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다르죠. 그런 차이들이 분명히 노자하고 장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인들이 노장을 한꺼번에 묶어요. 이 도가가 가장 그 융성했던 시기가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삼국시대 다음에, 그러니까 삼국시대도 혼란된 시대이지만 그거 더 혼란 시대가 이제 그만큼 혼란된 시대가 또 위진남북조 시대거든요. 그때의 이 도가적인 전통을 가진 어떤 집단들이 뭐냐면 황건적이거든요. 그것이 한 이론적으로 도교라는 것으로 이제 정립이 됐던 그런 이론을 좀 구축했던 시기가 아마 그 위진남북조 그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자를 33편으로 편찬한 곽상도 진나라 때 그때 당시 사람이고 그런 걸 보면은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정리를 하면서 노자와 장자를 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장자 4편에는 이 노자의 구체적인 그 어떤 연관성이 나타나질 않는데 외편이나 자편을 보면은요 도덕경에 나오고 노자에 나오고 있는 글을 인용을 하고 그거를 해석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자라고 사람들이 또 알려져 있는 노담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의 큰 도를 깨달은 사람으로 인용되기도 하고 이런 거를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아마 노자와 장자를 엮는 그런 것이 된 것 같아요. 뭐 도교에 대한 얘기는 좀 뭐 넘어가고요. 그리고 혹시 이 현대 서양 철학 쪽에 좀 이렇게 관심이 있거나 그런 글들을 좀 읽으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내용들에 있어가지고 좀 이 장자에서 많은 그 연관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좀 하여튼 그런 뭐 비슷한 느낌? 정서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 이제 이 장자를 이제 해체주의라는 식으로 좀 표현하는 분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해체주의라는 것은 해체주의라는 말 자체가 번역이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는 해체주의 하면은 마치 이거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레고가 있어요. 레고를 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원래 그 데리다가 얘기했던 그것은 뭐냐면 배를 해체한 다음에 나무도 만들 수 있어. 이걸 해체한 다음에 고양이도 만들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해체주의하면 어떻게 돼요? 배를 해체해. 레고를 분해해. 이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해체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건설이거든요. 건설과 해체는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그런 정신이 있어요, 분명히. 그 오랫동안 있어 왔던 그런 정신들. 그러니까 그거를 장자의 텍스트에서는 당연히 이제 공자를 좀 끌어들여가지고, 유교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도덕이라는 가치, 인의,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들이죠. 근데 그 인의라는 것이 하나의 고정관념화 됐을 때 우리를 얼마나 억압할 것이냐. 그럼 다시 이걸 해체해서 다시 건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걸 가지고 하나만 건설을 해야 되지? 왜 레고를 가지고 배만 만들어야 되지?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이제 연관성이 있고, 이 장자의 글쓰기는 정말 어디서도 발견하기 어려워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말 어떤 곳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글쓰기인데, 좀 비슷한 글쓰기를 한 서양에 제가 읽어본 바로는 카프카의 소설에서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고요. 나중에 이 덕춘부 이런 데 보면은 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변신 이런 거. 그리고 니체의 글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비슷한 그것도 그렇고, 뭐, 다 그래. 니체는 모든 글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자라투스트라 같은 경우에 이제 니체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출판되냐면 니체가 자비로 출판한 거예요. 누가 출판해주지 않아가지고. 한 200부 정도 출판했대요, 자기가. 자기 돈 써서. 죽을 때까지 100부 팔렸대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지금 뭐 번역이 안 된 책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니체가 그랬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200년 뒤에 올 것이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뭐,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텍스트를 한번 들어가 보죠.